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4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위기론과 관련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기업 기 살리기가 개탄스럽다는 청와대 경제보좌관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노동개혁을 유턴시켜 후퇴시키고 규제개혁은 하는 신용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위기로는 개혁 싹 자르는 것이라고 주장한 청와대 경제참모의 위험한 현실인식이라고 하면서 역시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를 살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업의 기만 살려야 하는지 또 모르겠네요. 노동자의 이 기는 죽여도 되는 겁니까? 기를 살리는 문제가 아니고 경제위기와 관련해서는 경제위기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가 하는 문제에서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죠. 조선동아가 이 문재인 정부 경제참모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둘 다 이 경제위기를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적인 체제의 그 위기에서 찾지 않고 있습니다. 대내외적 여건에 관한 문제, 이런 것도 어떤 상황이죠.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그걸 놓고 소득주도 성장이냐 아니냐, 핵심 성장이냐, 포용 성장이냐, 강론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결국은 조선동아가 얘기하는 것도 신자유주의 정책이고,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결국 수출주도형 이 재벌 대기업 중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정책, 그건 결국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동아가 이 청와대 경제참모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마치 둘 사이에 엄청난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 공이 이론적으로는 경제이론적으로는 부르주아 경제이론의 관점에 입각해 있고, 경제정책으로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기존의 그런 정책 방향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단지 강론적으로 그 정책 수단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이 신자유주의 지난 20년 동안 IMF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이 정책 수단, 경제의 이론적 바탕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사정 합의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문, 응급, 하르츠와 바세나르 개혁, 노동계 양부 없이 불가능했다. 이게 정말 노동계 양부하라, 이게 노골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가 출범하자마자 노동자 양보론을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네요. 이 네덜란드는 1882년에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했고, 독일은 2003년에 하르츠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을 개혁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이 언제적 협약입니까? 36년 전 협약입니다. 그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라고 합의라고 하는 것도, 노사정 합의라고 하는 것도 2003년이면 15년 전인데, 이때만 해도 옛날이에요. 2008년 미국발 금융경제위기가 유럽을 통해서 전직으로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유럽의 노동자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권의 경제정책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투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 바세나르 협약과 같은 이 노사정 합의 모델, 코퍼라티즘,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현재 상황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이 협약이 과연 노동계가 양보한 것이냐, 이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노동시간 단축하는 만큼 일자리가 더 만들어졌을 테고, 또 노동시간 단축하는 만큼 임금이 어느 정도 정체되거나 인상분이 사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으로 투입됐기 때문에 일자리 임금 인상의 이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낮아졌거나 정체되거나 이런 측면이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유럽의 사회적 합의 모델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노동시간이 굉장히 짧다라고 하는 짧은 노동시간, 그것을 배제하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자본가와 가진 자들이 더 많은 양보를 하는 것이고, 노동자들도 역시 노동자 내부에서도 당연히 양보가 이루어지겠죠.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나 임금이 높은 노동자들과 또 중소하청 업체, 소규모 업체 노동자들, 그리고 비정규직, 단시간 노동자, 그런 관계에서는 당연히 임금이라든가 이런 노동시간의 조정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양보해서 이 바세나르 협약이나 하르츠 계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그런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력 근로제와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민노총 달래자고 탄력 근로 보완 늦춰서는 안 된다. 이게 보완이 아니죠. 현재 3개월 단위의 근로기준법상 3개월 단위로 이 탄력 근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게 뭐 여당은, 정부 여당은 6개월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고, 야당이나 자본측은 1년 단위 그 탄력 근로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력 근로제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탄력 근로제를 정말 상당히 악화시키는,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더 증가시키고 산재 사망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는 뭐 탄력 근로제를 1년 단위로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유럽과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바세나르 협약이나 하르츠 계획의 그 당사국들의 노동시간과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탄력 근로제를 이렇게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실시한다고 한다면 유럽의 노동시간의 2배에 달하는 그런 이 주당 64시간을 연속적으로, 지금 3개월 단위의 그 탄력 근로제만 실시하더라도 20주 연속 주당 64시간을 시킬 수 있고, 만약에 1년 단위로 탄력 근로제가 도입된다면 18개월 연속 주당 64시간의 노동을 시키면서도 1년 전체로 임금이 삭감되는 그런 그 제도인데, 그런 계약 제도인데, 이것을 뭐 탄력근로제 보완이다? 무슨 보완입니까? 3개월을 6개월에 1년 단위 늘리는 것은 보완이 아니죠. 훨씬 더 계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민노총 달래고 자시고 할 것이 문제가 아니고, 탄력 근로 확대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하고, 그리고 올 초에 노동시간을 52시간 상한제를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뭐 이것을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다라고 이제 주장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정부가 이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2003년에 법정 노동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주당 40시간으로 단축된 겁니다. 어떻게 52시간이 노동시간 단축입니까? 그것은 법정 노동시간 40시간에 노사 합의를 전제로 주당 12시간을 연장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당 52시간은 노동시간 단축 시간이 아니고 노동시간 연장 시간입니다. 연장 시간이 포함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52시간보다도 더 68시간이었다, 그 이상까지도 노동을 시켜왔기 때문에 52시간으로 이제 단축했다, 뭐 그런 의미인데, 52시간 상한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법정 노동시간 40시간이지만 52시간을 넘어설 수는 없다라는 상한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수라든가 의료 분야는 이걸 넘어서서 예외 조항이 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노동시간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법을 정한다고 뭐 법을 지킵니까? 현장 곳곳에서는 말할 수 없는 장시간 노동에 지금 노동자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60, 70시간, 뭐 80시간 이렇게 노동시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 52시간 이 상한제를 봄에 통과시킬 때 그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때도 탄력 근로제 확대 실시해야 된다는 걸 자본 쪽이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합의해서 주 50시간 상한제를 통과시킬 때 2022년 향후 4년 후 12월까지 탄력 근로제 확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런 부칙 조항을 단 거예요. 그럼 도대체 22년 말에 탄력 근로제 확대 실시에 대해서 실시를 위한 준비를 한다. 4년 동안 준비를 한다. 라고 한 법률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 식으로 여야 청와대가 만나서 일방적으로 합의해 놓고 이제 11월 22일 출범한 경산호위에서 이걸 합의해라.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키면 경산호위가 파탄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년 아마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다룰 테니까 경산호위에서 합의해달라. 그리고 민요총도 바깥에 떼쓰지 말고 들어와서 이 탄력 근로제 확대 실시하는 걸 합의해라. 그런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산에 출범하는 날 대통령은 탄력 근로제 확대가 실시되더라도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겠다.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정말 법률을 알고 계신 분이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혈세 낭비 막으려면 카톡 예산 벼락심사부터 건절해야 한다 라고 하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금 예산 심의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본래 11월 초부터 시작해서 12월 초에 끝나야 되는 최소한 한 달은 돼야 하는데 지금 국정조사다 뭐다 하면서 여야 간에 그 충돌이 벌어지면서 예산 심의가 늦춰져 왔잖아요. 근데 겨우 이제 예산을 다루기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법상으로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예전에도 이걸 시한을 넘겼어도 다 하더구만요. 12월 말 1월 1일 새벽까지 이렇게 해서 졸속으로 처리한 적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법률적으로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 벼락심사 이걸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국회 내에서 여야 간에 어떤 쟁점이 있더라도 차기 년도 정부 예산 심의에 관한 예산 심사 위원회는 별도로 이것은 계속 가동돼야 한다라든가 그 법으로 정하든가 해야 되겠죠. 근데 이 한국경신문은 이 벼락심사부터 건절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시기만 촉박하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반시장 법안에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반시장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인데 그 반시장이냐 아니냐 일방적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요즘은 예전에는 쪽지 예산이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종이에다 쪽지를 써서 힘 있는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사람이라든가 국회 요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구에 더 많은 예산을 배당받기 위해서 이게 정부 예산이 정말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사용되느냐 마느냐 자원이 적절하게 배분되느냐 마느냐 상관없이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많이 빼돌려 가지고 결국은 지역 주민들에게 자기가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잘했고 그러니까 다음에 총선에서 또 나를 뽑아달라 이런 걸 위해서 이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런 쪽지 예산이 횡행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쪽지를 쓰지 않나 봐요. 카톡으로 이걸 옛날에 쪽지 예산 같은 빼내는 방식으로 카톡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톡 예산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야 간만 정쟁과 상관없이 예산이 심의될 수 있는 법률을 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카톡 예산, 쪽지 예산을 없애려면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를 폐지하면 됩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을
저는 비례대표제로 뽑고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중과세와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지역 기업 세금 깎아줘야 할 판에 이중과세 하려는 의원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심사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세금을 국세도 내고 지방세도 내고 뭐 기업들이 이중과세다. 그러니까 세금을 늘리는 거, 정세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방세법 개정안 하나만 떼내서 이것을 법원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전체 세제를 놓고 조세정책, 조세제도에 대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세와 지방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국세를 걷어가지고 지방의 이 재정 자립도가 취약하거나 재정 자립도가 마이너스 있는 이런 지역에는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역에서 사업을 펼치더라도 그것이 국책 사업이라면 국세를 통해서 국세의 지원을 통해서 이 예산이 이제 집행되는 것인데요. 국세 지방세의 그 비율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조세 부담률을 현재 20%에도 미치지 못한 조세 부담률을 OECD 평균 최소한 25% 이상 30%대의 조세 부담률을 어떻게 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조세 포탈, 광범위가 벌어지고 있는 소위 말하면 지하경제 조세 포탈을 세운을 어떻게 찾아내는 것인가, 내서 재정을 확충할 것인가 하는 이런 종합적인 대책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조세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건설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노노 갈등으로 표출되는 문제를 지금 조선일보가 사설로 다뤘네요. 민노총만 쓰라, 17일간 민노총에 가로막힌 공사장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노총 조합원 25명과 민노총 조합원 8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민노총은 한노총 내보내고 민노총 조합원을 채용하라 라고 요구했다면서, 이것도 뭐 사실 민노총에 가로막힌 공사장 이렇게 했는데요.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산하, 또 각 지역 지부들이나 분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만 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건설노조 본조조차에서도 그 수많은 건설 현장, 지역 전국에 걸쳐서 펼쳐져 있는, 흩어져 있는 그 조합원들의 그 사업, 건설 현장에서의 어떤 갈등 관계를 다 일일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또 위에 상급단체인 민노총 중앙은 이런 걸 알 수 없어요. 민노총이 2014년부터 위원장과 임원들을 직선제로 선출을 하고 있는데, 이 선거구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접 선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구보다 훨씬 더 많은 선거구를 지금 가지고 있을 정도로 조합원은 뭐 8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만, 이 선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대통령 선거 선거구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공무원이라든가 교사라든가 뭐 섬과 저기 오지 지역, 도서 지역 할 것 없이 수없이 많은 민노총 조합원들이 산재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노조의 수만 명의 건설노조가 전국의 수많은 건설 현장에서 그 건설업체와 그 현장의 그 노조, 산하 노조들 간의 그런 갈등, 또 한노총 소속과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갈등, 이런 것들이 다 뭐 건설노조 중앙이나 민노총 중앙에 어떤 영향을 받거나 거기에서 뭐 조정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현장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분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뭐 민노총에 가로막힌 공사장 이러면 민노총이 조직적으로 마치 공사를 막은 것처럼 이렇게 지금 오도하고 있는데, 이 조선일보가 뭐 이렇게 해서 민노총을 이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관성적으로 미우니까 그냥 무조건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동자들이 이런 신문들을 기레기 신문이다, 그렇게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험악한 말, 근거 없는 말, 또 논리지지 않는 그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언론이 공정하게, 또 표현도 너무
그렇게 몰상식한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민요총 산하 건설노조 지역 지부가 있습니다. 여기 같으면 뭐 경기도 지역에 지부가 있는데 이 지금 조선일보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민요총 산하 건설노조 이 지역 지부가 골조 업체와 중앙에서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요총 아닌 그 노조가 이 사측과 건설업체 사측과 임금을 동결하겠다. 그리고 성과급 제도를 인정하겠다. 노동조합이 성과급 제도를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 임금 동결과 성과급 제도를 인정하겠다 하는 임단협을 체결해 버린 거죠. 그 이쪽에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성과급을 폐지를 요구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노조, 사업자의 그 건설 현장의 다른 노조가 임금도 동결하겠다. 이건 뭐 사측의 요구를 그냥 수용한 거잖아요. 그게 체결하니까 이 조정동을 비롯한 언론들이 대서특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요총 산하 건설노조는 뭐 임금 올려달라 떼쓰기를 하고 뭐 불법 합의나 뭐 예고하고 막 협박이나 한다.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대서특필한 거죠. 이런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양쪽 주장을 공히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될 언론이 말이죠. 이 사측에 유리한 부분은 대서특필하고 또 사측과 협상을 진행 중인 민요총 노조는 막 어거지다 때려 쓴다 이렇게 공격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민요총 건설노조 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 조합원의 고용 사업의 경우에 이 외국인 불법 체류자, 불법 고용을 통한 그 외국인들 불법적으로 고용하니까 임금을 그 국내 노동자보다 적게 주고 막 할 수 있잖아요. 불법적으로 고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임금 착취를 그 중간에서 팀장들이 건설 현장 팀장들이 임금을 중간에 착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조가 민요총 건설 노조는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묵인할 수 없는데 다른 노조들이 민요총 소속 아닌 다른 노조는 이걸 묵인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 이거 전부 불법이에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이 상황들도 다 수용하는 노조죠. 그러니까 민요총 건설 노조에서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면서 갈등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뭐 여기 이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한국노총 조합원을 뭐 배제해라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한국노총 조합원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민요총 건설 노조에서 이런 그 원칙들을 노조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조합원들 징계받은 민요총 건설 노조에서 징계를 받고 다른 쪽으로 넘어간 그 팀을 당연히 민요총 건설 노조에서는 반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팀을 반대한 것이지 처음부터 한국노총이 조직돼서 그 건설 현장에 투입되어 있는 그 건설 노동조합 민요총 한국노총 건설 조합원을 반대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건설업체 사측이 노노간 싸움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 그런 문제들을 이 언론이 지적해야 하는데 지금 그걸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현장 투입에 대해서 이 민요총 건설노조 쪽에서 반대하고 있으니까 또 언론들이 이것을 민요총 소속 조합원 건설노조 노동자들만 일하려고 하고 다 다른 노동자 못 들어오게 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이런 조선일보의 사설과 같은 그런 왜곡되고 일방적인 그런 기사와 사설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관 탄핵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법관 탄핵 요구를 탄핵하라는 어느 판사의 외침 뭐 판사들 내부에서 입장이 갈라진 거죠. 중앙일보는 미국 연방대법원장 교훈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우리에겐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 부시 판사, 클린턴 판사는 없다라고 지금 한 말을 인용했네요. 말하자면 판사는 법률과 판사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어디에 뭐 영향을 받고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멜기의 신문은 극한으로 치닫는 사법부 혼란, 김명수 대법원장의 침묵이라면서 결국은 이 판사들 법관회의에서 뭐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다수가 이 사법거래한 박근혜 정권 시절에 사법거래 사법농단을 했던 판사 탄핵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나온 상태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판사 탄핵의 편에 선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뭐 탄핵을 요구하는 뭐 이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죠. 그러나 명백하게 박근혜 정권 시절의 사법거래, 사법농단, 이것은 법률의 양심에 따라야 한다는 그런 법정의 원칙이 무너진 것이죠. 이건 뭐 위헌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뭐 당사자들도 그렇고 이 조정동이나 언론들이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지금 이제 몰아가고 있는데, 그 피해 당사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법거래에 의해서 피해를 뭐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조직 사건을 일으키고 국가보안법의 조직 사건을 일으키고 간첩을 만들어서 적별 사형에 처하고 장기수로 감옥에 살리고, 그 지금 30년 40년 뭐 지나서 상당수가 무죄 판결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유서 대필 사건 같은 경우 27년 30년이 가까이 지나서 다 이것이 무죄로 판결도 전부 이 역사적으로 사법거래, 사법농단이 진행돼 왔단 말이죠. 뭐 미국 연방대법원장의 말이 뭐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사정을 잘 모르니까요. 만약에 그것이 진실이라면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사법거래에 관련된 판사들은 재벌 판사였거나 부자 판사였거나 박근혜 독재정권과 같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의 그런 판사였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현직 대법관을 비롯한 이 재판 거래에 사법 거래, 상권 분립의 독립은커녕 정치 권력의 농단에 그들과 결탁했던 그런 자들이 떳떳하게 난 그런 적이 없다, 뭐 법률의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자기가 내린 판결의 주요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기는 정당한 판결을 했다 주장하고, 그러나 그 판결로 인해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고 목숨을 빼앗겼거나 가정이 파탄났거나 직장에서 쫓겨났거나 한 사람들과 마주 앉아서 저는 토론을 한번 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하나의 특정한 몇 개의 사건을 가지고 그 사건을 판결을 내린 판사와 그 판결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당사자와 한번 마주 앉아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관들이 모여서 뭐 탄핵하냐 마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이 재판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특별 재판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재판들을 다시 지금의 법원과 판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 재판 거래, 사법 거래와 관련된 이런 불법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 법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영구 폐기할 영변서 분주한 핵 활동, 이런 북한을 누가 믿겠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속셈이다. 북한은 무엇보다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부터 허용해서 진정 완전 검증된 핵폐기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미 대북 제재에 예외는 없음을 보여주는 미쓰비시 은행 수사를 예를 들면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는 한 미국의 제재 완화는 제재 해제는 없다. 이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 북핵 폐기가 확인되지 않는 한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황은 지금처럼 지속될 수밖에, 긴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그 선언과 합의의 정신은 북핵 폐기와 대북 제재, 뭐 종전선언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패키지로 협상하는 것이고, 이 패키지로 합의됐을 때 비로소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에서 상호 간에 그런 암묵적 합의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항복 문서를 쓰자는 것이죠. 북한이 핵폐기를 확실하게 검증 절차를 거치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미국이 제재 완화를 할 것인가 종전선언을 할 것인가는 그 다음 단계에서 미국이 알아서 판단하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합의가 아닌 것이죠. 북한의 입장에서 이라크나 뭐 이라크를 예를 들어 봅시다. 이라크가 뭐 후세인이 미국을 상대로 뭐 엄청난 이 장총을 들고 나와서 그냥 그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과 그냥 대결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이 뭐 클린턴 때도 그랬고 부시 때도 그랬고 이라크 내에는 뭐 핵무기와 뭐 생화학 무기와 엄청난 무기가 있다고 뭐 국제적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침공을 하는 것이죠. 물론 뭐 이 알카에다의 미국 그 무역 빌딩 공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계기로 이라크를 침공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나중에 후세인은 뭐 우물 속에 숨어 있다가 정말 초라한 노인으로 체포돼서 참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교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 과연 이 핵을 완전히 다 폐기시키고 리스트로 완전히 그 갖다 바치고 뭐 기존에 만든 핵을 뭐 해외로 반출하고 뭐 그것은 과거의 핵이죠. 그리고 미래의 핵, 그런 핵물리 학자들이라든가 또 핵을 만든 도민이라든가 핵 기술이라든가 뭐 핵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여기 나오는 대로 영변 주변의 핵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미래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핵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폐기하는 것을 다 했다.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이제 무장해제가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제재를 해제하지 않거나 종전선언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은 당연하게 이라크라든가 다른 나라의 상황을 봤을 때 미국을 믿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 비핵화의 협상이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상대를 지금 이 조중동이나 미국이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지금 미국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않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삿바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중재자로서 북한의 핵 폐기와 미국의 이 제재 완화 또는 제재 해제, 종전선언 이런 것을 중재안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중동이라든가 이런 수구보수 자본신문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대변인이냐, 북한의 대변인이냐, 뭐 심부름꾼이냐, 이제 이런 비난과 비판과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30여 년 전 그 제네바 에서 북미 간의 핵 협상이라든가 이런 지난 과거를 되돌아볼 때 이런 단계적 북이 핵을 폐기하면 미국이 제재를 해제한다라고 하는 단계로적 방식으로는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득격차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소득 하위 20%의 계층의 경우에는 정부가 돈을 월 60만 원을 지원해주고 그들 스스로 번 돈은 47만 원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중앙일보 주장대로 하면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 실험을 멈춰야 한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고기를 주면 안 된다. 뭐 그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정부의 지원 60만 원이 없었다면 이들이 47만 원만 받고 살아야 하는데 월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물론 뭐 정말 고시원이라든가 정말 그 하루 세끼의 밥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처참한 상황으로 생존 연명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죠. 그래서 생존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것은 생존이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늙고 병든 노인도 있을 테고 또 몸이 불편한 몸에 장애가 있는 그런 조건에 처한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들 또 이 학교를 졸업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그들만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이 저소득층 빈곤층에 대해서 당연히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이 이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 빈부격차 빈곤 가난의 원인을 잘못 찾고 있는 겁니다. 자본의 착취와 자본의 수탈과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자신들의 그 사회적 손실 여러 가지 환경을 파괴한다든가 자원을 약탈한다든가 노동을 착취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사회적 손실과 책임은 정부나 가난한 자 노동자 농민들에게 이제 전가시키는 것이잖아요. 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 재벌 대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150조 뭐 200조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결국 그것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윤이 당연히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만 정당한 이윤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해와 손실을 통해서 축적한 부이기 때문에 그런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그 게임에서 소위 말하면 이 패자가 된 사람 열심히 노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살았지만 가난에 질 수밖에 없던 사람들에게 이걸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공짜로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오늘날 그 공유 경제로 얘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자본을 가진 자들이 모두가 공유해야 할 토지를 또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기를 물을 도로 철도 이런 공공시설들을 독점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얻은 이윤이고 그 이윤에는 자신들만의 이윤이 아니라 함께 공유해야 할 부분을 독점적으로 차지한 것이기 때문에 조세 정책을 통해서 세금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당연히 그들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기 전에 밑빠진 독에 물을 붓지 않으려면 독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독을 물이 새지 않도록 때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독 자체를 바꿔야 한다. 판을 바꿔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 그 기울어진 판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클라우드 육성과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토종 클라우드 육성 시급함 일깨운 AWS 불통 사태라는 제목을 사설해서